낮에는 햇볕이 아주 뜨겁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냉랭한 기운이 도는 이런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관리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채널24K 하소경의 단도직입, 대한민국의 현 시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각 언론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이 채널24K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각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2022년의 상황,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지점에, 국내외적으로 어느 지점에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뚜렷한 시각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전부 말단적인 이런 사건들, 선정적인 사건, 이런 거에만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대국적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러니까 무엇이 집중적 문제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적 대안을 제시해주고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일 텐데, 그러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가장 선행되는 작업, 오늘 현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다니까, 미국에서 금리가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니까, 우리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안 온다, 이런 선정적인 얘기로 일관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파격적으로 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지금 야당이죠, 이제 야당이 어떻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고, 또 가짜 뉴스들이 어떤 게 돈다, 양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현재, 그것을 보는 게 사실 근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집약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점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채널24K가 보기에는 세 가지 시점 정도만 명확히 가져도 그 실태를 현재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의 상태는 어떤 거냐, 이걸 짚어보려면 그걸 이제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야 나머지 경제고 뭐고 다 소용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선 두 가지만 분석해 보면 됩니다. 하나는 자력적인 안보 능력, 우리가 우리 자체로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안보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그거는 군사 전략, 군사 장비, 그리고 군인들의 기강, 이거 들여다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밖에 외교 안보적인 역량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거야 우리가 지금 동맹을 맺고 있고, 아니면 동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쫓아다니던 이런 세력들, 그 세력들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위험 요인이 되게 될지, 그거 분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안보를 이렇게 상황 분석하면 되고, 그 다음으로 경제를 들여다봐야 되지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 두 가지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해야 될 게 재정학적인 측면에서 나라의 경제를 따져야 되는 측면에서는 거시경제 지표를 먼저 쭉 살펴보면 되겠죠. 그 중에서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국가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분석해 봐야 되는 또 두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부가 국민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두 개의 목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내세우는 두 개의 목표가 있다고 채널24K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노동과 자본이 완전 고용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고 있냐, 남아도는 겉돌고 있는 자본은 없는가, 할 일 없어서 헤매고 있는 노동력은 없는가, 노동과 자본의 완전 고용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가, 이거 따져보면 그 나라 경제의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물가 안정 수준은 어떤가?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고용 수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안정적인 지표를 보여주게 될 테니까 물가의 안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열기가 떠 있는 정도. 이러면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는 거지만 이게 물가가 그냥 어차피 어마어마하게 갤러핑 하고 있는데 현실 앞에 자본과 노동의 완전 고용은 그거 못 쫓아가고 있다. 이건 보나마나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죠.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는 거죠. 이거 알아보고 분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거 이 시점만 가지면 주부들도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거냐, 개선될 수 있을 거냐, 이런 거 그렇게 살펴보는 게 언론의 입장에서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초점이 있다면 이 나라의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집합체가 있죠. 거기만 잘 들여다보고 그 속을 낱낱이 분석해 보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 어디에 와 있고 문제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곳이 있죠. 어딥니까? 국회죠, 국회. 정부보다도 국회가, 그 나라의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권력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면 나머지 국가 조직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의 작동 상태를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안전보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 세 개의 포인트를 제대로 요 초점 잡아서 분석해 보면 오늘 대한민국의 현 주소, 이거 아는 거 어렵지 않죠.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이라야 걱정도 하고 해법도 찾고 이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대한민국의 압도적 다수의 의견들인데 이러한 문제를 들여다보는데도 이 핵심적인 세 개의 요소를 분석해 보면 되지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안보는 어땠나?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거시경제 완전고용의 상태와 물가 안정의 수준은 어떠했나? 뭐 이런 거 들여다보면 되지요. 거기서 여력 남으면 미시경제까지 들여다보든지 이 정부 문제 또 기업 문제 가계 문제 이것까지 들여다보든지. 그리고는 이 나라의 국회를 좀 해부를 해보면 지나온 문정권의 5년 기간 한 일이 뭔지 그거 분석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다수의 지식인들, 유권자들 전부가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수 쪽에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려고 노력해온 것 같이 보일 정도의 심각한 각 부문별로 문제들을 가득 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제들을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게 고스란히 넘겨준 상태다. 이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일 이렇게 분석한 결과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두 그렇게 알뜰하게 세 측면이 다 붕괴한 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충 하는 이야기로 통합이니 협치니 이런 얘기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죠. 아니 환자가 지금 말기암이 돼서 왔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약 좀 조금 잡숫고 좀 약 좀 바르고 이런다고 해서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술해야 되면 수술해야 되는 거고 강력한 처방을 줘야 되면 강력한 처방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나라가 붕괴 상태까지 왔다라고 걱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든다면 이 사회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수단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없이는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결론이 어렵지 않게 얻어지겠지요. 그런 시각을 전부 정리하고 난 다음이라야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이런 권고 저런 충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겠죠. 그런 거 하나도 해본 적 없는 게 뻔한 것 같은 인사들, 그런 언론들, 그들이 마구 참 폼 잡고 목에 힘주고 얘기하는 거 그거 귀 기울일 거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채널 24K의 독자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안보 앞에서 얘기한 초점 두 개를 가지고
우리의 자력적인 안보 능력 어떻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군인들 지금 허구한 날 손에다 스마트폰 쥐고 살고 상급자가 하급자 발 닦아주고 200만 원씩 월급 준다는데 뻥 가 있고 장교들은 밑에 눈치 보기 바쁘고 또 각 지역별로다가 승진한 장성들 이 사람들 이제 자기 자리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해야 되고 그 정도면은 우리 자력 국방력 되겠습니까? 우리의 무기의 장비 체계는 요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봐도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에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대한민국의 경제. 거시경제에서 대한민국의 자본과 노동은 완전 고용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마늘밭에 묻혀있는 돈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통계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고 지하경제가 엄청나죠. 그러고 시민사회에서는 무슨 비트코인부터 주식에다 부동산에다 아직도 돈이 조금만 남아돌면 이거 어떻게 투기를 해서 이걸 불릴까? 이 생각만 골몰하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지요. 그러면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노동시장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일자리 만든다고 그 난리 쳤지만 요즘에 와서 허구한 날 언론에 터지는 게 전부 가짜 통계여서 뻥튀기 통계여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경제 더 볼 거 있나요?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이미 심각하다는 얘기가 이제 각 신문지상을 도배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회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국회. 172석이라고 하는 절대 다수라는 이 숫자가 보여주는 요즘의 행태. 지난 5년간의 행태가 다 그랬죠. 뭐였습니까? 정부가 독재를 하다가 이제 그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입법부 독재, 국회 독재로다가 넘어간 상황이죠. 그렇죠? 자기네들 필요하면 자기네들 범법 사실을 덮기 위해서 또는 5년간의 권력이 했던 일들을 다 덮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아무것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법까지 만들 수 있는 정도. 그것뿐인가요?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까지 국회가 가지고 정부를 통제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헌법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죠. 이 정도 되면 말 다 했죠. 국회 청문회 하면서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하면서 완전히 봉숭아 학당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다수당에서 나온 얘기가. 반한동훈법을 만들겠다. 한동훈이가 그렇게 우리 국회 아주 우습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없도록 하겠다 그거죠. 자기들 맘대로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들입니다. 무려 특권이 200여 가지라고 그러네요.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별별 게 다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나 만들고 자기들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하는 데에는 전혀 단 한 번도 발벗고 나선 적이 없죠. 뭐 특권 내려놓기 한다고 그러고서 그 되는 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국회 이렇습니다. 그 국회에서 그들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선서하는 거는 선서하는 순간 내 손바닥을 통해서 이거 장풍으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국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국회가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의 현 주소를 살펴보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을 아주 간략하게 들여다보셨는데 나라가 이 정도 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비상시국이다라고 인식해야 되겠다라는 채널 24K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비상시국이죠.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대안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면 그건 분명히 비상시국으로 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비상시국은 어떻게 극복하는 거냐? 비상시국이라는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국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 어떠한 나라라도 어떠한 시대라도 변화를 해야 되면 혁명적 조치가 없이는 그 상태를 바꿀 수가 없죠. 그렇게 골수까지 깊어진 병, 그리고 넓게 온통 퍼져버린 병,
이거 치유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수단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세 개의 요소가 이렇게 망가짐으로 해서 전 국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힘든 근로로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피하고 싶은 의식의 만연. 그렇죠? 될 수만 있다면 어떤 형식이건 쾌락은 극대화시키는 쾌락의 추구 경향의 만연. 이걸 총체적으로 사회현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사회의 총체적 부패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상, 이거 치유하는데 어떻게 혁명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혁명적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혁명적 변화라는 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거냐? 야, 끔찍해. 또 혁명 얘기야. 아우, 우리는 대한민국 너무 혁명 많이 했잖아. 그 피해가 얼만데 그걸 또 하자고. 그거 좀, 그건 너무 심한 얘기야. 이러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하려면 근데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를 병들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혁명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인류 역사상 변하지 않는 요소지요. 첫째가 혁명을 하기 위한 확실한 목표의 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공을 국시의 일의로 하고로 시작하는 혁명공약 3장에 뭐가 나왔죠?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목표의 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 주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실행할 것이냐. 5.16 당시에는 그것을 군이 주동을 했고 4.19 혁명은 학생들이 했고 이랬지만 학생과 시민들이 했고 이랬지만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져서도 이걸 실행할 주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얼른 보이지 않죠. 정치인들이 하겠습니까? 교수들이 하겠습니까? 노동조합이 한다고요? 누가 합니까? 대한민국의 그 실행 주체를 찾아내기 참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더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실행 주체가 있다 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마지막 조건이 뭐죠? 현실적으로 그러한 주체와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이런 혁명을 실현하고 실천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와 주체와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혁명적 변환이라는 것은.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그를 위해서. 목표는 분명합니다.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다 무너져버린 상식을 회복하고 뭐 이런 거 목표로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금방 선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실행 주체를 그럼 누구로 할 거냐는 겁니다. 실행 방법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실행 주체 우리가 의지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쩌다 대통령이 된 뜬금없이 나타난 이 사나이. 이 사람에게 우리는 의지를 해서 5년간의 적폐를 청산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를 실행의 주체로 일단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표를 통해서도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를 실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가 실행의 주체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실행 방법은 뭡니까? 그가 지금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보들, 상당히 신선하고 좋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많은데, 그보다 현실적으로 앞에 말한 세 가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에 든 세 가지 요소의 혁명을 요구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거기에 방법론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검토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실행 주체. 그래, 윤석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냐. 그러면 그가 혼자 합니까? 그가 실행 주체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시면 그런 혁명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체를 만드는데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남자니까 여자니까 비례대로 호남 영남 이거 비례해서 이 숫자 맞춰서 그것에다가 그런 우선적인 방점을 두겠습니까? 자기가 뼛속까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능력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자기의 팀워크로 만들어서 실행 주체로 만드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검찰총장이 대통령 됐는데 왕년에 검사 같이 했던 사람들 그 중에 인재들 좀 쓰면 안 됩니까? 그러면 검찰공화국입니까 그게? 정치인들 그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거기서 친한 사람들 이거 그나마 그것도 못 쓰고 영남 호남 막 이렇게 해서 남녀 비례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다 원만하고 좋은 거고 그것이 통합이고 그것이 협치입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대통령 당선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이거는 그거는 독점이에요. 그거는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적 권한을 인정해 줍니다. 승자 독식의 원칙을 인정하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렇죠. 요는 거기 쓰인 사람들이 이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만큼 이 중심 리더십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죠. 왜 그걸 자꾸 흔듭니까? 그거를 흔드는 그 속내는 뭡니까? 왜? 나를 안 불러줘서요? 나를 불러줘야지 이 사람아 이거 통합하려면 협치하려면 이 얘기입니까? 뭡니까? 또다시 이렇게 저렇게 여기 몇 명 저렇게 몇 명 이거 하라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현실 상황이 분명하고 그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실행하기 위한 주체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하고 국민들은 그걸 후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혁명이 없는 혁명. 대한민국은 지금 그것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1024K는 전망을 합니다. 결국은 집권자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정계 개편해야죠. 정계 개편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 정계 개편 속에 독재라는 느낌이 다시는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오로지 국익, 오로지 공익 이것에 의한 정계 개편, 상식의 회복과 법치의 회복 이것을 위한 정계 개편은 필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를 지지하는 자유대한민국주의자 국민들께서는 그를 지켜보고 일단 그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한 지켜주고 성원해 주는 수밖에 일단 지금은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흔들지들 마세요.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잘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